지금 화면에 보이는 기사는 아랍 쪽에서 유명한 언론인 알자지라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다룬 기사예요. 알자지라뿐만 아니라 BBC, 가디언 등등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저출산은 한 번쯤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전 세계의 시각에서 볼 때 특이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특이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태까지 저출산의 원인을 얘기할 때 지나치게 비싼 집값, 높은 육아 비용, 그리고 치열한 교육과 경쟁, 여성의 고용 단절, 육아 부담, 시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소득 격차 등등 많은 원인과 대책들이 지난 10년 넘도록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정부나 관련 단체들도 손 놓고 있지 않았고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에 사용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출산은 악화가 되고 있는데 똑같은 원인을 분석하고 똑같은 해법을 계속 사용을 한다면 앞으로 점점 계속 나빠지겠죠? 해법이 잘못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원인에서 놓치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최근에 해법으로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헝가리식 방안인데 헝가리가 2011년에는 한국과 출산율이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10년 동안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동안 헝가리는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제 헝가리식 방안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건데 헝가리는 최근 10여 년 동안 청년층의 집값 걱정을 덜어주는 파격 정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주택 정책 외에도 자녀가 4명 이상인 여성의 경우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 각종 조세, 재정 정책을 총동원했다. 가임기 출산 여성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늘어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해요. 출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육아라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육아라는 건 1, 2년 안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기간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즉 여성이 출산을 한다는 것은 거의 20년에 가까운 기간을 소모하는 활동인 거죠. 인생의 4분의 1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야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문제는 국가의 재정 투여는 곧 예산을 쓴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가의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매년 10만 명씩 출산을 늘린다고 가정을 해볼 때 한 사람당 1,000만 원씩만 지원을 한다 해도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 2년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막대한 재정을 늘리면 결국 사회에 영향을 주거든요. 뭐 인플레로 인한 물가 상승 같은 것도 그렇고. 일본도 최근에 출산율이 떨어져서 막대한 재정을 투여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만큼 저출산은 국가들에게 큰 문제거리라는 거죠. 지금의 저출산이 당장은 체감이 안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20, 30년 뒤에는 이 출생아들이 자라서 노동인구가 되었을 때 엄청나게 체감이 될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확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들을 고용해야 할 기업들도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고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다 세수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지고 이는 연금이나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집값이 높고 자녀의 양육 비용도 높은 편이고 여러 가지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비슷한 나라인데 어째서 우리가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을까요? 지난 5년 동안 일본의 출산율이 약 0.16%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한국은 5년 동안 0.3%에 가깝게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렇다면 우리 저출산의 문제는 다른 비슷한 수준의 저출산을 겪는 나라들과 비교해서 똑같은 원인을 가졌다기보다는 한국만의 특수한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병원에 두 사람의 당뇨 환자가 찾아왔는데 증상도 둘이 비슷하고요. 그렇다면 의사는 두 사람에게 비슷한 처방을 내리겠죠? 치료법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둘 중 한 사람의 증상이 더 심각하다면 당연히 의사의 처방은 달라지겠죠. 아마 당뇨 외에 다른 합병증이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볼 거예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이 딱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저출산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에 더해서 또 다른 문제를 더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저출산의 해법도 이런 다른 나라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헝가리식 방안은 정부가 출산 여성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헝가리는 우리와 생활 문화도 많이 다르고 경제 구조도 달라요. 과연 이 방안이 우리에게 먹힐까요? 설사 먹힌다고 하더라도 수십 조를 더 써서 출산율을 0.7에서 0.8까지 끌어올린다고 해도 그게 과연 우리의 저출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저출산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학자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높은 집값, 소득 격차, 지나친 경쟁 사회, 남녀 차별 등등을 꾀꼬리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거고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계속 때려 박아 왔잖아요. 그럼에도 출산율은 회복되거나 혹은 악화되는 게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는커녕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도 지금 또 꾀꼬리처럼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는 그냥 출산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이 별로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역대 정부의 출산율 통계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가 1.19%,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1.19% 안팎, 박근혜 정부 때는 살짝 떨어져서 말기에 1.05%까지 내려가는데 그래도 통계 추이를 보면은 새 정부 기간 15년 동안에 출산율은 그런대로 박스권 안에서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꼬꾸라져요. 이 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출산율 하락이 문재인의 좌파 정책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2017년에 출생을 한 아기들이 엄마의 뱃속에 잉태가 된 것은 바로 그 10개월 전이거든요. 아이는 자궁에서 수정이 되고 나서 10개월 뒤에 출산을 하는 거라는 거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이죠. 그러니까 2017년에 갑자기 낮아진 출산이라는 것은 이미 그 10개월 전에 시작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2017년이지만 그 시작은 2016년 이전에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2016년 전후로 해서 출산율을 떨어뜨릴 만한 어떤 원인이 있느냐 이걸 찾아야 하는 건데 단순히 이게 어떤 특정 정부 때문이라고 말해버리는 건 정말 무책임한 소리인 게 지난 10년 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거의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 관련 예산은 오히려 점점 늘어났고요. 출산율과 저출산 예산이 시간이 갈수록 서로 반비례의 관계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2016년 전후로 1, 2년 사이에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뉴스가 바로 세월호 침몰 사고죠. 2014년 4월에 배가 침몰을 하고 그 안에 갇힌 299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물론 이 자체가 저출산을 가져온 것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들이 숱하게 있었고 그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2011년에 토호쿠 대지진으로 수천 명이 사망을 했지만 그게 출산율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하진 않아요. 다만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세월호 사고를 전후로 1, 2년 동안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변화예요. 보통 이런 재난이 닥치면 일반적인 모습은 각종 자원봉사 단체들이 모이고 사고 수습과 유가족들을 돕는 모습이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모금을 하거나 성금을 내고 또 똑같이 슬퍼하고 종교계가 나서서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세월호 사고 초반에는 자원봉사도 나오고 모금도 나오고 종교계도 나오고 그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모습들이 뉴스에서 사라지죠. 대신 뉴스에 도배가 되기 시작한 건 진상규명, 처벌, 보상, 그리고 정부의 책임 혹은 분노와 대통령 탄핵이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세월호라는 사고를 뒤덮어버리니까 갑자기 사회에서 이 사고를 언급하는 걸 불편해하거나 거부감을 갖는 분위기들이 확산을 합니다. 어떤 재난이나 큰 사고가 터지면 그 사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런 문제를 찾아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 보상을 하는 건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중순양함 인디애나폴리스가 일본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침몰했거든요. 그때 구조를 해달라고 SOS 무전을 쳤는데 이거를 미군이 놓치는 바람에 수백 명의 수병들이 상어의 습격으로 죽는 대참사가 벌어지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당시 전쟁 말기였고 또 종전이 온다고 하니까 군기가 해이해진 상황이었고 또 미국에서는 또 선거라든가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기를 꺼려했고 또 유가족들은 또 유가족대로 함장이나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러다 보니까 함장이 자살을 해버리죠. 그래서 진짜 객관적인 진상이 드러난 건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에요.
세월호도 비슷한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려면 정부의 태도도 물론 바뀌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객관적인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세월호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그 주변의 정치꾼들의 목소리가 너무 컸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반하는 내용은 조금 더 용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진상조사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미군 잠수함이니 어뢰니 하면서 각종 음모론이 난무하는데 언론들이 또 이걸 무책임하게 확산 유포하는 바람에 더더욱 진상규명이 힘들어진 측면이 있죠. 더군다나 이런 분위기가 몇 년이나 지속이 되고 또 그것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더더욱 이 사건을 제대로 언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몇 년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그러다 보니 일반 사람들은 세월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갖고 부정적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저출산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봐요. 어느 사회나 재난이나 큰 사고는 항상 벌어지거든요. 그것은 후진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에서도 자주 벌어져요. 그럼 그 재난과 사고에서 피해를 수습하는 몫은 정부에게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사회의 몫이거든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을 때 이에 대한 책임 공방, 보상, 그리고 처벌의 문제는 정부와 법원의 몫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지인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 받는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슴에 받는 상처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은 단순히 병원에 간다고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사회에서 종교의 몫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 사람들의 영혼에 받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에게 힐을 주는 게 사제인 것처럼요. 문제는 종교가 지금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앞서 얘기한 사회 갈등이나 정치 문제 등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종교도 거기에 편성을 하고 그 갈등을 치유하기보다는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는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전부 그러고 있어요. 가장 먼저 종교인들이 나서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 믿음 이런 것들을 강변하면서 사람들이 사회에 갖는 불신과 갈등을 해소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한쪽 정치편에 붙어서 그 갈등과 불신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일반 대중들은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받는 충격과 공포, 슬픔을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TV를 틀거나 유튜브를 틀면 저마다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상대에 대해 더 분노하라고 하고 있고 갈등을 더 키우는 얘기들만 난무하죠. 심지어 성직자들조차 목소리를 높여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영혼과 감정을 치유받고 싶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입을 다물고 논란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회가 점점 불신과 분노와 침묵이 퍼져나가는 거죠. 지하철에서 몸이 살짝 닿았다는 이유로 성추행이라고 신고를 당하고 혹은 길 가는 여성이 자기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칼부림을 하고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서로 큰 싸움이 나고 부모가 아이들 관리를 못해서 아이가 도로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애꿎은 운전자가 처벌을 당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서로 용서해주고 화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회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서로 분노하고 고발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버린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사회에서는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뭔가를 도전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불 속에 파묻혀서 게임의 세계 속에서 빠져들고 있는 거죠. 세월호 사고 이후에 1, 2년 동안 드러난 뉴스나 커뮤니티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 사회가 변해가는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최근에 이태원 사고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유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사고는 또 앞으로 10년 동안 세월호와 비슷하게 전개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을 짊어지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또 그만큼 거부감과 부정적인 갈등을 유발시키겠죠. 이런 사회에서는 정부가 수백 조를 퍼부은들 출산율이 오를 수가 있을까요? 과거에 벌어진 사고나 잘못된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이나 처벌 보상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게 이 사회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에 닥친 불행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고 또 처벌을 행하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혹은 가족에게 닥친 불행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그 부담을 스스로 짊어지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 정치인들의 관심, 법원들의 혜택들 이런 것들이 세월호나 이태원 사고에 집중이 되고 있을 때 일반 국민인 우리들도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이 그런 관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부담으로 작용을 할 때 일반 대중들은 그 문제의 옳고 그름보다는 거기에 대해 거북함을 느낄 때가 더 많죠. 이럴 때 종교계나 성직자 혹은 올바른 생각을 가진 유명인들이 나서서 사회가 화합을 하고 사랑하고 치유해 갈 수 있도록 자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노력들은 특수한 사례들의 특수한 소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분노와 갈등의 강조로 인해서 마치 불필요한 것처럼 되어버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숨막히는 사회를 만든 게 박근혜 때문일까요? 아니면 문재인 때문일까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지나친 페미니즘 정책으로 인해서 남성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갖게 만들고 일부 여성들이 범죄나 다름 아닌 무고를 마구 자행하도록 만드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특정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나 그로 인해 벌어지는 완장을 찬 이들의 극단적인 행위들을 방치하도록 만든 건 우리 사회였고 또 그들에게 표를 던진 건 우리 유권자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책임인 거죠. 출산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년 동안 그 아이를 키우는 일이기도 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좋은 교육 환경. 그것은 아주 극히 소수의 부류만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이죠. 그렇다면 그다지 많지 않은 돈과 썩 좋지 않은 환경, 그런 데서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가 올바로 자라고 또 나의 인생에서 아이의 성장이 큰 보람이 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건 뭘까요? 정부가 주는 막대한 지원금? 아니죠.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믿음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마땅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와 또 성직자나 유명한 지식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무시를 하고 단지 자신들이 따르는 알량하고 얄팍한 정치적 소신만 믿고 갈등을 지속해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닐까요? 저출산에서 정부가 출산 여성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게 좋은 방안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방안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정책조차도 이를 방해하는 원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한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절대 극복되기 어려울 거라고 제가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